한때 밤하늘을 수놓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했던 유흥가 골목. 지금은 텅 빈 간판들만이 쓸쓸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라는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는 이곳.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밤 8시가 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바로 그 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유흥업계가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돈이 없는 젊은 세대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양주 대신 편의점 맥주를 선택하고 노래방 대신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MZ세대. 이들의 선택이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유흥가의 처참한 몰락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유흥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 회사원들의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유흥업소였습니다. 당시 강남 압구정동 일대는 밤 9시만 되면 고급 승용차들로 주차장이 가득 찼고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회식이다. 상사의 한마디면 자연스럽게 2차는 노래방, 3차는 반란주점으로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 것이 단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특유의 회식 문화와 맞물려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마다 유흥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대전 은행동 등 지역 대표 유흥가들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역 앞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어김없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생겨났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유흥업소 종사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었고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이 이 분야에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밤 10시 이후 유흥가 주변만 배회해도 하루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비즈니스 클럽 등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등장했습니다. 고급 룸살롱은 재벌 2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사교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 번 방문해 수백만 원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중상층 직장인들은 단란주점이나 호프집을 즐겨 찾았고 젊은이들은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특히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들은 주말이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유명 DJ들이 초청되어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유흥업계는 연 매출 30조 원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서비스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유흥업계에 첫 번째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고 살아남은 직장인들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이번 달 월급 나올까? 라는 불안감 속에서 유흥비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급 룸살롱들은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고 중소형 유흥업소들은 임대료를 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경제 회복과 함께 유흥업계도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이는 폭풍 전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흥업소의 성접대 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벌들의 향응 접대, 공직자들의 성접대 스캔들이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유흥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접대 문화가 과연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윤리 경영을 내세우며 임직원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법인카드 사용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남성 중심의 회식 문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식에서는 유흥업소 대신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를 선호하게 되었고 2차, 3차로 이어지던 긴 회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1차만 참석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고 강제적인 회식 참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유흥업소에서의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식의 횟수와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고 이는 유흥업소의 주요 고객층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성비였으며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경험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노래방 1시간에 2만원? 그 돈이면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인데 라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대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한 번 술 마시는 비용이면 일주일치 식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들의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이 넘는 유흥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MZ세대는 SNS를 통해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획일적인 집단 회식이나 유흥 문화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선호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만한 감성 카페가 단란주점보다 훨씬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었고 예쁜 음식과 분위기가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오프라인 유흥보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시청 등에서 더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배달 치킨을 먹는 것이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편하고 즐겁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퇴근 후 시간은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에 투자하고 싶어 했으며 강제적인 회식은 개인 시간의 침해로 받아들였습니다. 탈퇴근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유행했고 야근과 회식은 구시대적 악습으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진 이들은 굳이 불편하게 모여서 술을 마실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줌이나 메타버스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왜 유흥업소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기성세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매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만 해도 사회초년생, 월급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유흥비를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했고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30대에 집을 샀지만 지금의 30대는 전세 보증금 마련도 버거운 현실이 유흥업소의 젊은 고객을 앗아갔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3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평균 대출액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1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유흥비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무슨 유흥이냐 는 것이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실제로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소액 대출까지 더해져 젊은 세대의 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평균 부채액이 2020년대 들어 3천만 원을 넘어서며 이들의 소비 여력을 철저히 짓눌렀습니다. 젊은 세대 상당수가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겨우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 계약 연장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유흥이냐는 불안감이 이들의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월급도 기성세대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아졌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체감 구매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평균 월급은 230만 원 수준인데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입니다. 2020년대 들어 유흥업소의 주류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양주 한 병 가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넘어서고 맥주 한 병도 15,000원에서 2만 원을 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한 병도 유흥업소에서는 2만 원이 넘는데 마트에서는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현실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테이블 차지와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명이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데 최소 3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외에도 각종 명목의 부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테이블 차지, 안주값, 서비스 비용, 팁 등을 모두 합치면 술값의 2배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계산서를 보면 뭔지도 모르는 항목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나오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룸사롱 같은 고급 업소에서는
여성 접대부, 지명료, 시간 연장료 등으로 기본 비용의 3배 이상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요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아예 이런 곳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유흥업소를 찾아도 기대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설은 낡고 서비스는 불친절하며 음악과 분위기도 시대에 뒤떨어진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만 원 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실망감이 재방문을 막았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같은 돈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식사를 하거나 주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대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SNS 시대에는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수백, 수천 명에게 공유되어 업소의 평판을 치명적으로 깎아먹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집에서 혼자 또는 소수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대유행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마시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굳이 시끄러운 곳에 가서 비싼 돈 내고 불편하게 마실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홈술 브이로그, 혼술 먹방 등의 콘텐츠가 넘쳐났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한번 익숙해진 홈술 문화는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OTT 서비스가 젊은 세대의 여가 시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월 1만 원 정도의 구독료로 무제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는 유흥업소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방 한번 가는 돈이면 OTT 2달 구독료인데 뭐하러 나가냐? 는 계산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였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롤 등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는 비용도 시간당 1,000원 수준으로 유흥업소 비용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발전으로 집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 음식까지 배달되는 시대가 오면서 외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면 끝이라는 새로운 모임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비를 포함해도 유흥업소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배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주문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고 이는 유흥업소 방문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유흥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제공이 적발되면 업소 폐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서 업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살아남은 업소들도 눈치를 보며 영업했습니다. 옛날처럼 편하게 장사할 수가 없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돌아설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적발되는 사건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유흥업소 이용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규류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었고 유흥 접객원에 대한 원천 징수도 강화되어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세금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규모 업소 사장들의 푸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팔세를 하려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주거지역 인근 유흥업소에 대한 소음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 기준이 엄격해졌고 민원이 들어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새벽까지 음악 틀고 영업했는데 지금은 10시만 넘으면 바로 경찰 온다는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누적되면서 유흥업소 운영의 수익성과 매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폐업을 선택하는 업주들이 속출했습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유흥업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유흥업소는 가장 먼저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기간이 몇 달씩 이어졌고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겨우 영업을 재개해도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테이블당 인원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업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가는데 수입은 없다며 정부 지원은 호소했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낙인이 찍혔습니다. 2020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은 유흥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유흥업소 코로나 전파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업소 목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업소들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방문 고객들도 신상 노출과 비난을 우려해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유흥업소 방문 자제를 권고하거나 금지하는 내규를 만드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화상회의, 온라인 모임, 메타버스 파티 등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굳이 만나서 술 마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당연해졌고 대면 유흥 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비대면 소통에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된 2023년 이후에도 유흥업소 방문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60% 수준에 불과했고 완전한 회복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유흥가로 불렸던 서울 강남역 일대, 지금은 임대문이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켜진 업소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골목이 예전엔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다니 라는 한 택시기사의 말이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20년 넘게 영업했던 한 룸살롱 사장은 코로나 이후 완전히 망했다, 손님이 없어서 직원 월급도 못 준다며 폐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과거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던 고급 업소들도 지금은 당일 전화해도 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도시 유흥가의 몰락입니다.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한때 번성했던 지방 유흥가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거리에 업소가 50개는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남았다는 한 업주의 증언이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서울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했고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유흥 인구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빈 건물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슬럼화되고 있었고 지역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유흥업소 폐업이 잇따르면서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다른 기술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일하란 말이냐는 한 접대부의 절규가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50대 여성 종사자들은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종업원, 주방직원, 대리운전 기사 등 유흥업소와 연관된 일자리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부 유흥업소들은 과감한 가격이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무제한 맥주 2만원, 소주 유병 1만원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며 젊은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는 가라오케 술집 형태로 업태를 바꾸며 노래방과 술집의 중간 형태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의점 술과 홈술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특화된 테마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와인바 콘셉트, 재즈 라이브 클럽, 레트로 감성 주점 등 독특한 콘셉트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강조하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대부분은 초기 호기심만 끌고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테마만으로는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일부 노래방과 주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노래방 세트, 안주와 술 패키지 배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감안하면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고 유흥업소 특유의 분위기는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흥업의 핵심은 현장 경험인데 그걸 배달로 대체할 순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송출하며 수익화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습니다. 유흥가가 무너지면서 주변 상권도 함께 몰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꽃집, 대리운전 업체 등이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손님들이 우리 가게 매출의 70%였는데 그들이 사라지니 우리도 못 버틴다는 주변 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유흥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쇠퇴하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인구 유출, 세수 감소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유흥업소 감소는 정부 세수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주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유흥업에서 거치던 세금이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유흥업소가 사라지니 세금도 안 거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다 문제라는 지자체 공무원의 토로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업종 전환 지원, 재취업 교육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흥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는 배신감을 느끼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합법적인 유흥업소가 사라지면서 불법 성매매와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주택가에 숨어서 영업하는 불법 업소들이 증가했고 이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지에서 관리되던 것이 음지로 숨어들면 더 위험해진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계가 막막해진 일부 전직 종사자들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일탈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유흥문화를 사회생활의 필수 과정으로 이해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때는 회식 가서 술 한잔하면서 인간관계 쌓고 거래처 관리하고 그랬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들은 MZ세대가 유흥업소를 외면하는 것을 인간관계 능력 부족, 소통 능력 결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회식도 안 하려 하고 술자리도 피하고 대체 뭘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현실과 가치관,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세배간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MZ세대는 유흥문화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싫은 사람들과 억지로 술 마시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직적 위계질서, 강요된 음주, 성접대 등 유흥문화에 내재된 문제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억지 회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들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유흥, 문화 거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세대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유흥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직장 내 갈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회식 참석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젊은 직원들과 회식도 업무의 일부라는 상사들 간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선택적 회식 제도, 회식비 개인 지급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이는 조직 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유흥 문화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이라는 더 큰 사회적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사한 유흥 문화를 가졌던 일본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로폰기 등 일본 최대 유흥가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사토리 세대라 불리는 일본 청년들은 술, 차, 연애 등 모든 것에 무요구육한 성향을 보이며 유흥업소를 외면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과 1인 문화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흥업소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급성장했던 중국의 유흥업계도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으로 공직자들의 호화 유흥이 크게 위축되었고 고급 업소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탕핑, 당핑, 누워버리기 문화가 확산되며 젊은 세대의 소비 욕구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한국이나 일본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흥업이 여전히 활발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세대 교체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 일본과는 다른 유흥 문화를 가지고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서구에서는 애초에 접대 문화나 강제 회식이 약했고 개인의 선택이 더 존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합헌 문화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이는 한국의 유흥업소와는 성격이 다른 자발적 사교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서구에서도 바와 클럽 방문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만큼 극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애초에 건전한 음주 문화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흥업계의 회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여건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뀐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홈술과 OTT에 익숙해진 세대가 다시 유흥업소로 돌아올 리 없다는 분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유흥 인구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결국 현재 유흥업계 대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에 소멸하거나 극소수만 생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흥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틈새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의 프리미엄 업소나 특정 취향을 저격하는 테마 업소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적 유흥 문화는 사라지지만 소수를 위한 고급 사교 공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사교 욕구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모임 공간이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의 유흥업소와 같은 형태일지는 미지수이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이지만 유흥업계의 혁신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RR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유흥 공간, AI 바텐더가 있는 미래형 바 등 SF적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사교 문화를 강조하며 가족 단위나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며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흥업계의 몰락은 단순히 경기 침체나 규제 강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 세대의 가치관 전환,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잃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유흥업소는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의 공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과 불편한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비싼 돈 내고 불편한 곳에 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유흥업계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성비, 편의성, 개인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것이 몰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유흥업계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의 관행을 고수했습니다. 비싼 가격 구조, 불투명한 요금 체계, 성접대와 연결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으니 가격을 올려서 메워야지 라는 단기적 사고는 오히려 고객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젊은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혁신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한 상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유흥업계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어떤 산업도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오만은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 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한때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던 유흥가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텅 빈 간판들 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돈이 없어 집에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 어쩌면 이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유흥가의 불이 꺼진 자리에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똑똑히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흥가의 몰락,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